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의 심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안소동 행정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조지혁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완공을 앞둔 창원의 새 야구장 명칭이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NC 다이노스 구단 측은 창원 NC파크로 줄여서 부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름 선정에서부터 결정까지, 또 결정 후에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잡음, 왜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까? 네, 뭐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 명칭의 선정 과정과 결정 과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났고, 또 우리가 고질적인 마창진의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아직도 치유가 안 되고 남아있다는 것을 의시를 보여주는데, 지난 14일이었죠. 창원시 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새 야구장 이름을 창원 NC파크 마산구장으로 하는 조례안이 가결됐는데, 이 조례안 정확한 명칭이 창원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 짓는 과정, 결정 과정에 당초에 이제 지역 갈등을 미리 사전에 이제 알고 마산, 창원, 진해에 이제 의회 각 대표성 있는 한 분을 그 야구장 명칭 선정위원회 이제 그 각자 이제 똑같이 그 회의에 들어와서 그때 제안한 명칭이 창원 NC파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칭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서 소관상임위원회가 기획행정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이제 그 손태하 위원장 역시 이제 마산 출신이죠. 네. 이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마산 이름을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결국 27대 12로 수정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개시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네. 지역 이기주의, 지역 우선주의 뭐 이런 게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고, 지역별 갈등이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이게 이제 치유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게 이제 큰 문제 같고요. 의회에서 명칭을 결정해도 또 다른 이유는 최종 사용권자는 2010년에 우리가 창원시와 그 NC 그 구단과 협약을 할 때 명칭 최종 사용권자는 협약에서 NC 구단이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회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결정을 해도 최종적인 명칭 사용권자는 NC 구단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 갈등, 또 의회와 시민 간의 갈등, 또는 이제 의회에서 명칭을 결정했지만은 또 구단과의 갈등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의회와 구단, 또 시민과 의회 각자가 이제 의견을 좀 그 통합을 해서 아주 그 시민 의식을 좀 가지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문제 자체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원인 문제를 좀 짚는다면 아무래도 지역 갈등, 특히 마산, 진해, 그리고 창원 시민 간의 어떤 갈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시의회에서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이나 어떤 대립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부추기는 조금 점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좀 있을 정도인데, 사실 시의회 측에서 이제는 조금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좀 대의적으로 창원 전체의 발전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지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구로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시의원들은 뭐 자기 지역의 이익을 대변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 좀 해소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 시의회의 이제 그 역할에 대해서 국한하기보다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지역 사회의 시민 단체가 이 똘똘 뭉쳐가지고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통합된 지 이제 10년이 다 돼 가거든요. 내년이 이제 통합 10년째인데, 그러니까 야구장 사태를 보더라도 창원시가 통합은 됐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통합된 거지 학적으로 통합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을 보면 굉장히 좀 저도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뭡니까? 통합이 추진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준비된 상황에서 통합이 되더라도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속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면 저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헤어지기 싫고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진짜로 잘 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또 갈등이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계시가 통합할 때는 어마어마한 갈등을 수반하고 통합을 했고 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 철저한 계획, 청사진 마련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졸속적으로 급하게 추진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시장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시장은 네. 그런 리더십을 저는 발휘 못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시장이 박한수 지금 현 국회의원인데 네. 예컨대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시명칭 문제, 그 다음에 시청사 문제, 또 야구장 부지 선정 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갈등이 도래할 수밖에 없고 이게 원인이 되어서 마산 지역, 진해 지역, 자원 지역 사람들이 왜 우리가 통합했나? 다시 분리하자 이런 목소리가 더 높았고 그죠. 그래서 시장의 리더십 부재가 오히려 뭡니까 갈등을 좀 더 부추기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일단은 이제 세 지역 간에 지금 지역 격차가 좁혀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이 되고 나면 마산, 창원, 진해에 있던 그 지역 균형 발전이 도모돼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생각보다는 좀 더딘 실정이고 허성무 시장은 마산, 창원, 진해의 각 특성을 살려가지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이제는 시, 그 다음에 의회,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이 세 개의 조합이 잘 이루어지고 똘똘 뭉쳐야만이 뭔가 좀 이제 가시적인 성과도 내오고 그 다음에 진정한 화학적 통합으로 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횟수 10년 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 10년 차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서로 다른 시가 합쳐진다는 게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정도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10년 차 정도 됐으면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조금 가슴 아픈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에서 좀 구체적인 조금 디테일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거를 차근차근 좀 없앨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3 보궐선거와 관련해 창원 성산구는 진보 단일화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었지만 계속되고 있는 현 잡음의 내용과 앞으로 보궐선거의 방향을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보정당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기 전에 각 당의 지금 움직임, 현재 상황을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5.18 민주항쟁에 대한 망언 이것 때문에 좀 지지율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또 사실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면서 내부적인 갈등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 공관위를 구성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위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자유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이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굉장히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날 후보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18일 날 공관위를 구성을 했죠. 창원 성산구 지역구에는 자유한국당의 이제 강기훈 전 의원이 단독 신청을 했고 통영고성 지역에는 김동진 전 시장,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점식 전 대검의 공안부장 출신이 이 세 분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20일 날 공관위를 열어서 서류 심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공관위 심사 기준은 역시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등을 평가를 하는데 자한당 내부에서는 이번 27일 날 전당대회 이전에 후보를 빨리 결정을 해서 선거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어차피 새 지도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후보 결정권을 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전당대회와 후보 결정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좀 사태를 조금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네. 한국당은 이런 분위기인데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지난 18일이죠. 민주당 지도부가 경남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도정 공백이 있는
그 경남도를 좀 돕기 위해서 왔었는데 겉으로는 목적은 뭐 이렇지만 사실은 이제 진짜 목적은 요번에 보궐선거가 목적이다. 아니면 내년 총선이 목적이다. 이런 얘기들도 뭐 야당 쪽에서 많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사실 지난 18일 민주당의 방문 그리고 4.3 보궐선거의 관계 정말 뭐 관계 아예 없진 않겠죠. 자, 그 정당이나 정치인은 이제 표를 묻고 사는 그 행위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당연히 표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뭐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도청을 방문한 자체가 김경수 그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지원한다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다르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이제 표가 이탈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오히려 더 결집을 유도하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이런 게 결국 뭡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보궐선거에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그 이번 그 방문이 그런 정치적 그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그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이 뭡니까 이 PK 지역에서 지금 정치적 기반은 어느 정도 조금 다지게 되었고, 지난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 부울경 자치단체장 전부 다 민주당이 다 차지했고 의회도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볼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내년 보궐선거가 꽤 중요하거든요. 네.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수도권 다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 아마 이 PK 지역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놓친다면 그 정권 잡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김경수 도지사가 부재인 것에서 굉장히 좀 뭡니까 정치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남 지역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당장 보궐선거가 있지만은 또 네. 1년 뒤에 바로 총선 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 방문이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두 분께서 조금씩 얘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이번 보궐선거 앞두고 정말 정치적인 일들이 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일이라고 하면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 그 다음에 또 자유한국당의 5.18 망원 사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지세가 잠시 오르는 모양새였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고, 민주당의 경우는 또 지지층이 약간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뭐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이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번 보궐선거 전체로 봤을 때 이 전체 정치에서 중앙 정치를 비롯해 지방 정치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조금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보궐선거는 이제 전국에서 두 곳인데 이게 모두 다 경남에서 치러지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앙 차원에서는 그 민주당이 좀 약세 지역이 경남 지역이고, 또 경남 지역으로 볼 때는 또 새로운 그 민주당이랄지 어떤 진보 정당이 지금 이 지역에서 굉장한 그 기득권이랄까 득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지금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큰 우군을 일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고 굉장히 위기라고 봐야죠. 네. 그렇지만 선거와 정치의 민심은 늘 변하게 돼 있고, 언제 어느 때 어떠한 민심과 여론이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정치는 생물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지지도가 이제 조금 떨어지다가 또 그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이라든지 또 지금 어떤 그 서부권 KTX 지원 문제, 또 최근에는 민주당의 실세들이 경남도청에서 예산 관련 회의를 하고, 또 며칠 전이었죠. 어제 이제 결정이 났죠. 창원 스마트 단지 시범 단지가 창원으로 결정이 났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지원하는 예산은 그 5조 원 이상의 이 막대한 예산을 경남에 이제 쏟아붓겠다, 퍼붓겠다 한마디로 이런 물량 공세를 이제 총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양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에 그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이것을 하나 이제 그 새로운 여당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야당은 더더욱 단결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모티브가 된다고 보는데 네. 최근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김 지사의 그 재판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그 적폐 내지는 탄핵을 주장한다든지 과도한 정치적 개입 뭐 이런 것들이 민주당으로 봤을 때는 그 자기 입장을 그 대변을 하고 있다 보지만은 국민들은 또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런 소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칫하면은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요동을 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4월 3일 선거까지는 아직까지 뭐 한 달 반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김경수 지사가 없는 경남을 달래기 위한 정부 여당의 통큰 지원이 과연 이번 그 보궐선거에 어떻게 통할지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거대 야당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성산구 선거 같은 경우는 핵심은 진보 후보의 단일화, 진보 정당 간의 단일화인데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당연한 뭐 수순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뭐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현재 진보 그 진영이 이제 정당들의 상을 보면 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동상이몽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에 있던 만큼 뭐 민중당이나 민주당에서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좀 내심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뭐 상황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에 이제 전초전인 만큼 각 정당에서는 지금 다 후보자를 좀 내세우고 싶고 그다음 이 승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년 총선으로 끌고 나가고 싶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 후보자를 내고 싶어하는데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한 번도 후보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위치가 뭡니까? 여당 위치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일 때 감안할 때 이제 민주당도 그 후보자를 반드시 내야 되고 그런 의무도 있는 거고 그게 또한 그 지역 사회의 그 유권자들 그다음에 당원들에게 또 안겨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고 일단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이야기했지만 과거 선거의 경험을 보면 후보 단일화가 선거의 가장 큰 최대 변수, 종속 변수인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겉으로는 다 웃고 있고 잘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어른되기도 하지만 물밑에서 뭡니까 한참 교섭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꽤 높은데 그 누차 강조했지만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전과 똑같이 후보 단일화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선 방식이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 좀 약간 민중당과 정의당 간의 갈등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민중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과 특별한 만남이나 어떤 그런 접촉 없이 지금 단일화에 관련해서 언론에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쾌한 심정을 좀 내비쳤습니다. 사실 보면 민주당 그 손석형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 후보가 이런 언론을 통한 제안에 대해서 뭐 오케이 할 리도 없거든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여러 번 이제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이제 다뤘는데 후보 단일화는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쉽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단일화의 돌파구랄까 해결점을 찾으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봐야죠. 지금 진보진영 후보의 판세랄까 지지도를 한번 보면은 일반 시민의 지지도는 여영국 후보가 좀 앞서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일 날 이제 우리 창원 지역 KBS 방송에서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여영국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강기훈 후보와 아주 그 초접전을 벌이는 그런 여론조사까지 나왔는데 반면에 이제 그 손석형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의 지지도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민주노동당 출신이라든지 민주노동당 조합원들은 손석형 후보에 이제 그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단일화의 접점은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서로 유리한 방안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아마 손석형 후보의 셈법이랄까 계산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시민 지지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언론 그 플레이를 통해서 여영구 후보를 좀 견제를 하려는 그런 계산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난 2016년에 있죠. 노회찬 후보 단일화 당시에 민주노총의 조합원을 상대로 단일화를 해서 네. 그 노회찬 의원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환기를 시켜서 단일화의 어떤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그런 계산인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정의당과 민주당의 단일화 움직임인데 이것을 좀 사전에 차단을 시키려는 그런 수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이 들고 있죠. 그 노회찬 의원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 민주당의 경남도지사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범진보라는 이런 동지적 차원에서도 민주당 후보를 낸다는 것이 약간 걸림돌이 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딜레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것들을 좀 그 정치적으로 돌파하려는 손석형 후보의 계산이 깔려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저희가 뭐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진보 후보 단일화 뭐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좀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뭐 방금 조금 분석을 해주셨지만 어느 쪽에 조금 무게가 더 실릴 건지 물론 뭐 예상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부분을 좀 한번 예측을 해봤으면 합니다. 먼저 박사님 좀 한번 좀 예측을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어느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될지요. 근데 성상구에 이제 결국 그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주인공은 성상구의 주민권 유권자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월 초까지만 해도 예상했던 대로 진보 후보 간의 단일화가 예상이 됐는데 최근에는 또 정의당과 또 민주당과의 그 단일화 방정식이 또 살살 좀 더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단일화는 서로 이제 그 방식만 서로가 합의가 된다면은 금방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좁혀지지 않으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진보 진영 간에 아니면은 범진보라 할 수 있는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단일화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런 전략도 구사하지 않을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통영고성에는 자치단체장이 전부 다 민주당이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민주당이 석권을 하지 못했던 통영고성에 집중을 하고 반대로 상원 성산구에는 1년 뒤 총선에서 좀 집중을 하는 이런 전략을 펴서 정의당과 모종의 그 단일화 이 프레임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성산구에는 가면 갈수록 변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어느 후보에 더 무게가 실릴 거라고 예측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제일 좀 난감한데, 그러니까 이 둘 중 누가 뭐 단일화 후보로 되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뭐 참 당장 단정 짓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이 두 분 다 이제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고급된 분들이니까 저는 뭐 두 분 다 자격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이제 경선 방식인데 그 경선 투표자를 민주노총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성산구 지역구 그 유권자들에게 다 포함을 시키느냐 이 둘 중에 가지고 이제 그 물밑에서 지금 아마 치열한 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언론상으로 어른되고 지금 서로 간에 그 뭡니까 그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서로 또 만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가 유리한 그 방식을 찾아가면서 지금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그 일단은 그 키는 누가 지고 있냐 성산구 유권자들이 저는 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추이에 따라 가지고 아마 어느 쪽으로 힘이 실릴 것인지는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좀 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시간이 다 돼서 뭐 좀 여쭤보겠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각자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충분하다고 봅니다. 각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는데 그 여론조사 보면 이제 한국당의 강기훈 후보하고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가 1% 내에 지금 초접전이거든요.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꼭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번 게임을 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판단이 있으면 경선을 접고
바로 본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열심히 지금 투쟁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독자 행보의 가능성도 있다 저는 보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저는 이번에 보궐선거는 예비선거라고 보고 네. 내년 총선이 이제 본선 본 고사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선 바로 밑이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총선 전국에 접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일 하나 패배하더라도 이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각 정당들은 그 민심의 향배를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져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그 판단해 가지고 그 일종의 이제 처방전을 받으니까 이 처방전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뭔가 좀 심길전해서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엿보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보궐선거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 정당마다 그 독자적인 행보를 할 가능성도 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돌골 제국의 명장 톤유 쿠크는 성을 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는 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당의 이익을 위한 방어도 중요하지만 큰 뜻을 위해 길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